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갈 경우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17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제 일요일 하루 확진자는 3천 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확진자 수가 감소세이긴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로 정부가 해외 유입 관련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현지 시간 9일 불이 나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숨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 조치는 전북, 세종 등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이정헌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려면 백신을 다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17일부터는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기승이고요.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델타크론이라는 변이가 해외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인만 하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가 필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는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감당해서 시행을 해보고. 실은 마트는 마스크를 다 쓰고 이용을 하는데 먹는 음식점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마트에 제한을 두는 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비교적 안정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이 꾸준하고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새 잡종 델타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키프로스 대학 바이러스 연구팀은 새 잡종 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 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델타크론의 국내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 추이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천 명 안팎으로 나흘 연속 3천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확진자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밤 9시까지 2,80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297명 줄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12일 5,817명까지 치솟았던 수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확진자 규모와 달리 해외 유입 확진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6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을 포함해 309명을 기록한 지난해 7월 21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계속 늘어왔는데 꾸준하게 줄어온 전체 확진자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 135명과 중국의 아시아국가 54명, 유럽 35명, 아프리카 9명 등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대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대 남성을 겨냥해서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2030 젊은 층과 젠더 이슈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충을 쏟아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위드 코로나였고요. 근데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취소로 방역 정책이 왔을 땐 저희부터 제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별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증금이 없어서. 이재명 후보는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자. 그런 여력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을 늘려 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부 공개 일정 대신 당사에서 앞으로 발표할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마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짜리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입니다. 봉급을 3배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오늘도 뿌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더 늘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대신 추위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갇힌 도심은 회색빛 하늘에 건물도 윤곽만 겨우 보입니다. 오늘도 시야를 가리는 미세먼지로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질 예측도를 보면 특히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입니다. 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남에서 실시했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오늘 충북과 전북, 세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넘어온 이후 공기 흐름이 느려지자 대기 중에 먼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기 정체로 이게 눌러진 상황이어서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정체는 점차 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이나 울릉도 등에서는 많게는 30cm 이상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큰 추위도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미국 뉴욕의 19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1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19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쯤입니다. 2, 3층에서 불길이 시작됐는데 삽시간의 연기가 건물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일요일이라 집에 머물고 있던 주민들은 미처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Smoke extended the entire height of the building. Completely unusual. Members found victims on every floor. 불이 난 지 3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고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피해 규모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걸로 파악됩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9명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32명의 중상자 중에 상당수가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라 희생자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언론들은 지난 30년간 뉴욕시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로 꼽았습니다. The impact of this fire is going to really bring a level of just pain and despair in our city. The numbers are horrific. 소방당국은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거센 바람이 들어오면서 화재를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한 이번 겨울 자가격리가 많아진 상황에서 주택가 대형 화재까지 잇따르자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격화된 반정부 시위에 대해 정부가 진압에 나서면서 이제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대통령이 말은 하고 있는데 혼란은 여전합니다. 현지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교민들 불안감도 큽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조준 사격을 허가하자 수도 알마티 거리에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연료비 폭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 착륙한 한국인들은 호텔에 몸을 숨긴 채 기약 없는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좀 멀어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고요. 네네. 어제도 낮이든 밤이든 안 가리고 총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A씨는 현재 알마티에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고 국외전화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과 연락할 수단도 없는 상태입니다. 호텔에서 귀국편을 기다리는 한국인들 중에는 7살 아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항은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공항에 있는 군으로부터 인식표가 없으면 시위대로 간주해서 사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대책반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귀국편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시위로 5천 명 넘게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1987년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쓰러진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사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내가 아들 대신 싸우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삶으로 지켜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 그 옆에는 6월 항쟁 33주년 기념식 때 받은 훈장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급성 심근경색 시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쓰러진 겁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계속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좋으셨거든요. 백남기 쌤이 사모님 집에 가서 매주 사와서 고추장 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평범한 주부 배은심의 삶이 바뀐 건 1987년입니다. 아들 고 이한열 열사가 6월 민주화 항쟁 때 최루탄에 맞아 숨지면서입니다. 아들 대신 투사가 돼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길 35년. 어느새 그녀는 6월의 어머니가 돼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보니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는 아들 목과잉 다 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없었고 80 넘는 나이에도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가 되는 걸 보진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분향소는 서울 이한열 기념관 3층에도 마련됩니다. 배 여사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을 지나 광주 망월동묘역 아들 곁에 잠듭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패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말 사이에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독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방접종을 거부하다, 강제접종 금지, 팻말에 적힌 문구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독일 곳곳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연방 하원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의원들이 투표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함부르크에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이들을 놔둬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베를린 시위에선 차량과 자전거 약 200대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반발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속에서도 우산과 우비를 들고 시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Et là, on vous inocule un produit tenu sous secret, mais c'est vachement grave. On dépense des centaines de milliards et on s'aperçoit que c'est inutile au bout de la 4e dose.
수도 파리를 포함해 주말 사이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규모가 지난달 시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백신 증명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기차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남부 몽펠리에 도시에선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안보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국민의힘과 달리 여가부 존치로 확실하게 정해질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차피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했을 당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 투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직원이 감전으로 숨진 사고가 난 뒤 이번에 한전이 안전대책을 내놨는데요.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서의 작업, 또 전신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 등을 없앴습니다. 감전, 끼임, 추락 이 3가지 재해별로 대책을 보강해서 현장에서 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배송 물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비로 만여 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 동안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에 나섭니다.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또 문을 닫는 상황에 내몰렸다면서 손실보상제 포함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KT의 인터넷 TV 서비스인 올레TV에서 일부 채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입자들이 약 1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정 무렵 복구됐는데 KT 측은 회선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50대 운전자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나가던 보행자는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남 통영시 동호항 앞바다에서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실수로 바다에 빠졌는데 지나던 사람이 이 남성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있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수상을 할지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조연상까지 3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인한 시상식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해서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오영수 씨도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강동원 씨도 빈손을 찾아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영화 출연 뒤에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익명으로 2억 원을 후원한 사실도 알려졌었습니다. 지난해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한국 호랑이 5마리 가운데 막내인 강산이라는 이름의 호랑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식물을 먹은 뒤에 기도가 막혀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버랜드 측은 내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소방관 3명이 숨직한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처음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찾고 소방관들의 사망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판이 오늘 시작되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씨 5명에 대해서입니다. 정식 공판이라서 5명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13,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4차 공공 사전 청약에 대한 접수를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앞서 3차례 물량을 모두 합친 가구의 70%가 넘는 수준이고 고양 창릉, 서울 대방 등 인기 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그간 보지 못했던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어떤 사진들입니까? 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윤석봉 전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의 사진을 JTBC에 보내왔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지던 날 윤 기자는 유일하게 영화실 안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진 5장을 공개했습니다. 입관 전 이한열 열사의 시신 앞에서 배은심 여사와 누나 이세숙 씨가 오열합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누나가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슬퍼합니다. 윤 씨는 당시 출입이 제한됐는데 기자 중 혼자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향년 82세로 별세한 배 여사는 거리의 어머니로 불리며 평생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키스탄 고원지대에서 관광객들이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보러 갔다가 폭설을 만나면서였는데 사망자도 나왔네요. 네, 설경으로 유명한 파키스탄 북부의 한 겨울 휴양지에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리자 눈 높인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강풍과 함께 폭설이 계속되면서 수천 대의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 위에 고립돼 버렸습니다. 당시 영하 8도의 강추위 속에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관광객 수천 명이 차 안에 갇혀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은 데다 또다시 폭설이 예고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10명이 포함돼 있고 일가족 4명이 한 차에서 모두 숨지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도 관광객들이 숨졌는데 바위 절벽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네, 브라질의 유명 관광지 푸르니스 호수입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갑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보트 위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당시 상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4 embarcações sofreram impacto no momento do desprendimento da rocha. 2 embarcações sofreram impacto direto. 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최근 계속된 폭우 탓에 바위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유미입니다. 피 몇 방울로 각종 질병을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여자 스티브 잡스로도 불렸던 인물이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얼마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는 이 이야기 윤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듯 검은 터틀넥을 입고 무대에 선 여성. To eliminate the tubes and tubes of blood that traditionally have to be drawn from an arm and replaced it with the nanotainer. 피 한 방울로 암, 당뇨 등 250여 가지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의료계의 아이팟이라고 불리며 홈스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The youngest billionaire in the world. Is that heady when you hear that? You know, it's not what matters. What matters is how well we do in trying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루퍼트 머독이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등 쟁쟁한 사람들이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You founded this company 12 years ago, right? Tell them how old you were. I was 19. So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 약 10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When you think that they've taken this blood sample and they put it in this device and it pops out a result, what's really happening is the moment you step outside of the room, they take that blood sample, they run it to a back door, and there are 5 people on standby that are taking this tiny blood sample and splitting it amongst 5 different machines. 애초에 그런 기술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스토리텔링과 캐릭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걸 간파한 홈스는 갈색 머리를 금색으로 염색했고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터틀넥만 입었습니다. Do you think she wanted to be the next Steve Jobs? She just really idolized him. I think she created a world where she was Steve Jobs for a little bit. 홈스의 신화는 내부 고발자들과 한 탐사 기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과 협력했다는 것도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제약사 화이자가 기술 검증을 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테라누스 기업 가치는 영원이 됐고 결국 2018년 청산됐습니다. 총 11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언 과정에선 모른다는 답변을 600번이나 했습니다. I don't know specifically. I'm not sure. I don't know exactly. I just don't know. 배심원단은 사기와 공모 혐의 4건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곧 있을 판결에서 각각 최대 20년, 총 8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증 안 된 기술에 대한 맹신과 과대 포장된 기업인, 거기에 쏟아진 언론의 찬사. 스티브 잡스를 흉내냈던 이 희대의 사기극은 애플 TV가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네, 20대 대통령을 뽑는 3구 대선 이제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사실상 3자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2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한 데 이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의 15% 지지율을 돌파하는 그런 결과도 보였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야권 단일화 이슈가 또 본격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양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다자 대결 상위만 놓고 보면은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좀 박스권에 갇힌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다소 빠진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은 저희 JTBC가 지난주에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지난주 말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 25.1, 안철수 후보가 12%로 처음으로 저희 조사에서 이제 10%대에 이제 올라섰고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3.7%에서 1월 첫 주 조사에서는 9.1%, 그리고 가장 최근 5, 6일을 통해서 나온 조사 결과로는 12%로 정말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자 구도로 변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의 뭐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연말 연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10% 나는 이런 결과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전망할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내지 15%를 가면 상당히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예. JTBC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12%가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3자 구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후보가 처음에 나올 때는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네. 워낙 많이 나왔었고 또 출마할 때마다 완주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이제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올 것이고 상당히 큰 이제 존재감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JTBC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12%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최근에는 지금 15%도 넘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단 말이죠. 예. 이거를 마의 15%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선 기탁금을 온전히 보전받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15%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여러 변수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 연말 연초에 보여줬던 그 선대의 내분이라든지 또 본인의 윤 후보 본인의 말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표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갔다고 보는 게 그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다자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좀 밀리더라도 이게 양자 구도의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양자 구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이기는 그런 조사도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가 이래서 더 이제 증폭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양측에서는 전부 지금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단일화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닐 겁니다. 양측이다 전략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아주 미묘한 이제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 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 내외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제 몇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어차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의 지지율 격차가 대단히 좁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니겠습니까? 네. 박빙으로 갈 것이다. 뭐 역대 선거 다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 15%, 어떤 여론조사는 15%까지 나온 게 있는데 네. 더 높아진다면은 예. 윤석열 후보로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다라는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15%를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 네. 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높아진다면은 완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완주 가능성이 물론 커지는데 네. 완주를 하더라도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으리라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된다면 네.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후보의 지지율이 5% 내외 정도면은 단일화 논의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네. 안철수 후보로서도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윤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예. 윤 후보 쪽에서 아마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일 것이다. 사실 지금 이제 그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고 네. 역대 대선에서도 한 2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단일화 이슈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고 항상 있었죠. 네.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네.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예. 그때 이제 단일화가 성공을 했었죠. 막판에 좀 이제 다시 틀어지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사진이 그 원샷하는 이제 사진이 이제 단일화돼서 했는데 결국 마지막 전날도 단일화가 이제 파기되기도 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단일화 논의는 항상 있었어요. 2012년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네. 또 지난 19대 대선 때는 이쪽에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이쪽 안철수, 유승민 후보 이 단일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단일화 논의가 글쎄 아직도 이제 단일화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때는 워낙 이제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네. 이쪽의 진영이 보수 진영이 단일화 논의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그 주목을 못 받았었죠. 네, 그런데 네, 어쨌든 대선 때마다 단일화 논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번 주 중에 만날 것이다라고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만남이 성사될 것이냐가 또 큰 관심인데 홍 의원은 좀 다소 시큰둥한 편이죠. 시큰둥한 네, 그런 반응을 네. 좀 보이고 있어요. 네. 홍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뭐 상승할지 반등할지 뭐 두고 봐야지 알 겁니다. 예. 일단 이준석 대표와 다시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본인이 적극 윤석열 후보를 적극 밀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탄탄한 대로를 가게 할 마음이 아직 없을 거예요. 네. 워낙 지금 이 3자 구도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예. 또 이 선거판 대선의 전반적인 구도가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네.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도와줘도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맞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총 때문에는 바보짓은 안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그 자신이 거기에 이제 대선에 적극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탄탄하게 하는 게 네. 자신으로서는 크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오히려 별 공도 못 듣고 예. 뭐 그런 이제 반응을 얘기한 건데 아무튼간에 후보 교체론이라든지 네. 대단히 유동적인 선거판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럴 수밖에 그런 대화가 없겠죠. 이제 서로 네. 간에 또 오가기도 했는데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 김동연 후보도 품을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선거가 이 합치는 쪽. 네.
통합되는 쪽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분열되고 자꾸만 뺄셈 정치를 하는 쪽보단. 김동연 후보는 뭐 이번 정권에서 부총리를 했던 인사고 또 최근에 어떤 뭐 3프로 TV인가 네. 유튜브에서도 자신이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네.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 당시 경제부총리였을 당시에. 때 말이죠. 여러 네. 가지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건 아마 이제 현 정권과 좀 차별화를 하려는 그러한 속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김동연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은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 양도 차익으로 얻은 걸 100% 다 세금으로 물겠다. 이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라면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화를 냈다고 이제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네. 지금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지금 여나 야나 어느 쪽으로 이렇게 연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지 안 할지도 사실 두고 봐야 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후보는 워낙 지지율이 약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정권과 차별화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든 야든 연대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 그리고 이 정권과 차별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이제 단일화 이슈 점점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가져야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더 힘든 시기지만 기부는 멈추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낮에는 에어컨 설치, 밤에는 석유 배달 일을 하는 김순규 씨. 이제 칠순이 눈앞인 나이에도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많을 때는 3일, 4일, 3, 4일 없을 때는 일주일에 한 건도 없을 때도 있고. 번 돈의 절반가량을 기부단체 운영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지역 소상공인 기부체 기부천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몸으로 하는 봉사를 못한다는 힘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뭘 하면 좋겠냐 하다가 이제 한때는 회원이 170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의 10년간 기부한 돈만 7,600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를 힘들게 한 코로나는 회원 수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의 짐은 덜어지는 기분입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승유 회장님을 만나서부터 회장님도 넉넉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죠. 저희한테는 지금 코로나라서 너무 힘든데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인 84살 유영애 할머니는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요양보호사 없이는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런 유 할머니도 1년 전부터 해외 결식아동을 후원 중입니다. 제가 월드비전 후원자로 이제 제가 했어요. 이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뜸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클 때 없이 살아봐가지고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도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나도 한 가지라도 뭘 해봐야 되겠다. 통장 잔고는 거의 없지만 기부금을 잘 빠져나가게 하려고 돈을 채워놓습니다. 진작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며 평생 기부를 끊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살지는 못해도 내 사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좀 형편이 좀 안 나아지겠나. 이들은 기부라는 게 많은 걸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몸소 알려주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늘 특히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서 수도권과 충청은 매우 나쁨,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는데요. 내일 새벽 사이에는 곳곳에서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도 돼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